지난 편에서 시간이 궁극의 자원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희소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인생의 거의 대부분 우리는 일을 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잠깐, 일이라는 게 뭘까요? 누군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누군가는 마르크스를 인용하며 그 출근을 착취라 부릅니다. 또 누군가는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해도 되는 미래가 곧 온다고 큰 소리쳤죠. 하지만 그 예언의 해, 2030년이 코앞입니다. 오늘은 모든 경제활동의 출발점, 노동을 약 10분 동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이페딘 아모스 경제학 원론, 넷째 장 노동입니다. 인간이 시간을 쓰는 방식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여가, 그 자체로 즐거워서 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노동, 결과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차이죠. 미제스는 노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쓰는 행위, 즉 노동 그 자체는 즐겁지 않습니다. 정의상 음의 효용을 가집니다. 우리는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의 결과가 더 가치 있어 보여서 일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걸 모릅니다. 지금 당장 갖고 싶고 지금 당장 놀고 싶을 뿐이죠. 그러다 자라면서 지금의 즐거움을 조금 미루면 미래가 훨씬 나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결국 굶고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두 가지를 늘립니다. 사는 시간의 양, 그리고 그 시간의 질입니다. 결국 노동은 미래에 더 나은 나에게 보내는 가장 단순한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까요? 감으로? 인심으로? 아닙니다. 한 개의 수입 생산물, 영어로 MRP라 부르는 숫자 하나로 결정됩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직원 한 명을 더 뽑으면 늘어나는 생산량에 그 제품 가격을 곱한 값, 그러니까 그 직원이 회사에 가져다주는 추가 매출이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샌드위치 가게의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면 하루에 20개를 더 만들 수 있다고 합시다. 샌드위치 한 개는 5달러에 팔리고 재료비는 2달러입니다. 그러면 추가 이익은 한 개당 3달러, 20개니까 하루 60달러죠. 이게 한 개 수입 생산물입니다. 그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이 하루 60달러보다 적으면 고용하고 그보다 많으면 고용하지 않습니다. 인정도 동정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발적 합의입니다. 임금 노동은 노예 노동과 다르고 선물과도 다릅니다. 노동자도 그 임금을 받을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근하는 거죠. 양쪽이 모두 이득을 본다는 전제 위에서만 거래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동은 자본과 달리 한 가지 용도에 묶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은 거의 모든 분야로 옮겨 쓸 수 있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임금은 실질 기준으로 거의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누구나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은 왜 생길까요? 시장 경제에 어쩔 수 없는 그늘일까요? 놀랍게도 20세기 이전에는 실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임금에 취직하거나 일을 안 할 뿐이었죠.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실업의 진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최저임금법.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올립니다. 노동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죠. 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그대로입니다. 돈이 더 찍혔다고 생산성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새로 찍힌 돈의 진짜 수혜자는 그 돈을 가장 먼저 준 사람들이고 노동자와 고용주는 함께 가난해집니다. 결국 고용주는 임금을 못 올리고 일부를 해고하거나 폐업합니다. 신용팽창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경기순환을 만듭니다. 풀린 돈이 만든 인위적 호황에 자본이 잘못 배분되고 신용이 조여드는 순간 산업 전체가 도산하죠.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서 한 분야의 인력이 한꺼번에 길거리에 나앉던 풍경 익숙하시죠? 자유시장의 결함이 아니라 통화 개입의 결과입니다. 가장 좋은 증거는 스위스입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스위스는 근본 위제를 유지했고 그 시기 스위스의 실업률은 거의 0이었습니다. 근본위를 버린 그 순간부터 스위스도 다른 나라처럼 주기적 실업의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죠. 건전한 돈이 있던 시절, 실업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저축이 가치를 지켜줬기 때문이죠. 일을 잠시 쉬어도 모아둔 시간이 묽어지지 않았으니 사람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모든 가치를 노동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은 전부 착취라고 주장했죠.
일생을 일다운 일 한 번 안 해본 사람의 결론치고는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노동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본도 가치를 만듭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택시기사가 자본과 사장 없이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자동차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등에 업고 달립니다. 누가 그 기사에게 정당한 요금을 낼까요? 자동차라는 자본이 없으면 기사의 생산성은 거의 0입니다. 자본가가 차를 제공한다는 건 그 차를 자기가 타지 않겠다는 결정이죠. 세상의 모든 자본은 본질적으로 누군가가 포기한 소비입니다. 그 포기가 없으면 노동의 생산성도 없습니다.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자본 덕에 더 높은 생산성을 얻는 거래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겁니다. 또 다른 환상이 있습니다. 케인즈는 1930년대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030년쯤 되면 인간은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해도 충분할 거라고요. 인류의 경제 문제가 풀린다고 했죠. 이제 그 해가 코앞인데 우리는 더 적게 일하고 있나요? 정반대입니다. 케인즈는 본질을 놓쳤습니다. 시간이 희소한 한, 우리는 항상 다음 한 단위의 시간을 어디에 쓸지 선택해야 합니다. 경제 문제는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선택을 더 나은 선택으로 갈아 끼우는 영원한 과정입니다. 풍요해질수록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을 고를 자유가 늘어날 뿐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동은 우리가 시간을 미래의 더 나은 나에게 보내는 가장 단순한 도구입니다. 임금은 그 시간의 한계 생산성에 따라 시장에서 정직하게 매겨집니다. 그리고 진짜 착취는 자본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입니다. 노동자가 일해서 얻은 시간의 가치를 야금야금 훔쳐가는 건 사장이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2100만 개로 고정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동이 만든 시간의 가치를 그대로 지켜주는 유일한 그릇입니다. 건전한 돈 위에서는 일이 줄어도 비참하지 않고 일을 해도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일할 이 땅, 이 도구, 이 결과물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다음 편 주제는 그 질문에 가장 오래된 답을 준 개념, 소유입니다. 빅픽처였습니다.